오늘 이우일 회장님 발제에 아주 뼈가 저리게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다른 표현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지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느냐? 저는 생산형 경제라고 보는데요. 뭐 뒷얘기들이 있을 텐데 요것만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연도가 2010년입니다. 우리 인구 조사, 센서스 조사 가지고 이제 한 건데요. X축이 각 지역별로 대학교,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은 1인당 지역 총생산, 즉 1인당 GRDP를 나타낸 건데, 제가 이 그림을 점을 찍어 놓은 건 뭐냐면, 흔히들 얘기하듯이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으면 굉장히 이 고부가치 생산할 테니까 지역의 1인당 총생산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점을 찍어 봤더니 2010년 현재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지식,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도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지역 생산에, 어떤 지역은 서울 같은 데는 부자 동네고 어디는 가난하고, 이걸 뭐가 결정을 하나 봤더니 거의 이게 상관계수가 92.5인가 그러니까 거의 93%, 거의 뭐 리니어 선상에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각 지역의 산업 생산이 있으면 그 중에 대기업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 비율만큼은 GRDP하고 똑같이 이게 선상에 있었습니다. 비례관계로. 근데 이건 제가 그래 놓고 나서 기가 막히네 그러고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임금이나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중소기업과 격차가 큰 나라인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이 비율이 높은 데가, 예를 들면 울산 같은데 이런 데가 부자 동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010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들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마치 처음에는 이우일 교수님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한다 그러면서 이런 반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한 거 아니냐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찾아봤습니다. 뭐냐면 2010년하고 2020년 딱 10년 동안에 각각 연도의 전국 평균을 1로 잡고, Y축이 저거죠. 배율, 1인당 총생산 배율. 그래서 노란 축은 2010년이고 파란 축은 202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서울 같으면 증가를 하죠. 부산 약간 증가하고 대구 증가하고, 그에 비해서 울산 같은 데 떨어졌습니다. 경기는 좀 올라가고. 이게 어떤 규칙성을 갖나 봤더니 밑에 표에서 설명이 됩니다.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높은 서울, 대전, 광주, 경기 이런 데는 10년 동안에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절대 규모는 울산처럼 높은 데가 있을지 몰라도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낮은 곳은 이제 10년 동안에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 뭐 우연일치인가 해가지고 제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을 다시 또 똑같은 포맷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오늘 지면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리는데 그때는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우연일치라고 보지 않는 것이 2010년 이후에 우리의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이제 경제 구조 틀이 바뀌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발표자인 이우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인적 자원, 창의성, 이런 고도의 지식사회로 가는 거를 우리 사회가 백업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까 곤충의 변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경제 구조 틀은 이제 바뀌는데 우리 사회 구조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리고 옛날 같은 지식 주입형 교육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올라가다 다시 거꾸러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는 앞에서는 제가 대내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식 경제로 이제 이렇게 턴이 되고 있는 거 있다 말씀드린 것이고요. 요거는 대외적으로 눈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왜 그런 구도에 가 있는지를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요 데이터는 WTO에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것인데 분기점은 2010년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요 그래프가 분모가 상품 수출 액이고요. 분자가 서비스 수출 액입니다. 이때 서비스는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주로 대부분이 지식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서비스랄지 아니면 지식 재산권, 그 다음에 사업 서비스,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해외 팔아먹는, 지식 자체를 팔아먹는 그런 거가 이제 서비스 수출이 될 텐데 2010년을 제가 요거는 지면상 미국, 독일, 일본 우리의 관심사 큰 나라만 했지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G7 플러스 네덜란드, 스웨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을 다 봤더니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본다면 2010년 이전에는 상품 수출과 서비스 수출이 별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2010년 이후부터는 서비스 수출이 늘어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중국의 상품 수출 한번 봐주십시오. 2010년 이후부터 상품 수출이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서 생산으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중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자이언트가 전 세계에 상품 수출을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상품 보급이 거의 끝났다. 그 신상품 보급은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대체 수요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중국이 수출을 못하니까 중국의 그동안의 산업화에 필요한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독일에서 나타나는 그 핵심 부품 소재, 장비, 소부장이 더 이상 이제 수출을 못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한국 다 2010년 이후에 이게 성장을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서비스 수출로 오면 그러면 20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중국을 포함을 한 동남아나 중국이 이제 산업화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진국 다국지역 기업의 주된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미국 내가 아니라 중국으로 생산 공장을 뜯어가지고 옮겨서 거기서 싼 임금 가지고 생산해서 그걸로 수출해서 미국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거나 전 세계 수출해서 팔아먹거나 이런 쪽에 사업 전략이 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중국이라고 하는 생산 기지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중국 기업이 요구하는 각종 지식, 기술, 서비스 이런 걸 이제 팔아먹기 시작하는 걸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식 서비스, 즉 서비스 수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나타났는데 선진국에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우리 한국은 어떤가 봤더니 앞에서는 지식 경제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약간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보시다시피 아무런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못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 꽁 잡는 게 매라고 아이고 상품 수출이 됐건 지식 서비스 수출이 됐건 아예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성장 끌어올리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중국의 그 무역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갑자기 제 눈앞이 이제 캄캄하기 시작한 것이요. 이게 중국 그 통계에서 보니까 전체 중국의 수입을 100%라고 놨을 때 여기 이제 천연자원, 석유 같은 천연자원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 그 중에서 부품 소재로 중국이 수입하는 비중을 봤습니다. 봤더니 대략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거의 한국을 추월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중국이 과거와 같이 선진국으로부터 핵심 부품 수입이 이제는 불필요한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술 국산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품 소재 가지고 이제 중국에 팔아먹는 이런 식의 산업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더 저한테는 충격이었는데요. 그러면 그나마 내려가고 있는 중국의 부품 소재, 점점 시장이 줄어들 텐데 이 중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어떤가를 봤더니 뭐 급전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분명히 이게 뭐 사드 보복 이런 게 들어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대만을 찾아봤어요. 대만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트럼프 때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반도체 수입 플러스 다른 항목들 봤더니 다른 항목도 다 내려가요. 똑같이. 이 패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이외에 뭐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이게 시진핑이 한국하고 대만은 걔는 좀 혼 좀 내야 되니까 수입을 줄여라. 중국에 국유 기업이 많으니까요. 그런 건가? 그래서 미국하고 독일을 봤습니다. 안 떨어져요. 점유율이. 전체적인 거는 뭐 내려가겠지만 총량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한국하고 대만만 해도 중국이 너네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불필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과 독일은 아직도 먼 당신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우리가 수입하자. 하는 패턴이 아닐까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짧게 보면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중국의 산업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일종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국 특수를 누렸던 이 성장 모델이 이제 끝나고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될 텐데 무엇으로 찾아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 찾다가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에서 하나 잡힌 것이 이제 미국의 수입을 봤습니다. 미국의 수입을 봤더니 여기서 보시다시피 2010년 전후 해가지고 2010년 전에는 전체 미국의 수입 상품 수출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수입하는 부품 소재 수입을 봤더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미국으로 저 부품 보내지 마. 우리는 어셈블리를 중국에서 할 거니까 중국으로 보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어셈블리 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떨어졌죠.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의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거 4차 산업혁명으로 돼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무인 로봇 생산을 미국 내에 깔기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리쇼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손쉬운 부품 소재부터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V자 패턴이 나오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부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미국 경제를,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미국이 플랫폼 경제로 새롭게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자기네가 글로벌 플랫폼은 자기네가 미국 구글이니 아마존 이런 데서 큰 데서 다루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모듈들 옛날 제조업 같으면은 부품에 해당되는 핵심 부품에 해당되는 것들은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 이런 데서 수입을 하고 물론 이제 이 로엔드 쪽도 있죠. 동남아에서 수입하는 값싼 부품 소재 그건 제외하고 다른 이 기술 선진국들에서 들여오는 부품 소재 비율을 보고 싶어서 독일하고 일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으로 해서 기존의 제조 생산 기술에다가 그걸 디지털 기술을 얹어서 하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결과 그 독일의 점유율은 최근에는 조금 올라갔는데 하여간 전체 추세선으로 보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적어도. 근데 일본의 점유율을 봤더니 계속 떨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왜 그런지 하여간에 그거는 퀘스천 마크인데요. 일본이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하는 그런 부품 소재를 더 이상 공급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은 미국에서 다시 재변형되는 이런 세계 시장에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한국의 점유율은 어떤가? 미국에서 봤더니 아주 조금 올라갑니다. 거의. 그런데
제가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부분을 무엇 때문에 올라가나 봐가지고 항목을 찾아냈어요. 봤더니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를 걷어내면 우리도 일본처럼 떨어지진 않지만 거의 플랫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내적으로 우리의 경제 구조, 사회 구조가 지식 경제 체제로 바뀌지만, 그런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손쉽게 팔아먹던 중국 시장에 비해서 미국으로 이제 시장의 목표가 타겟이 옮기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하이텍을 원하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나려면은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손쉽게 지난 20, 30년 동안 중국 수에서 누리던 이런 식의 산업 정책이 과연 전략이 유효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앞에 이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 구조가 특히 인적 자원을 키워내는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플렉서블한 시스템이 옮겨지지 않는 한 우리 한국 경제의 앞날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에서 새로운 미래, 마이스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리고 그걸 가기 위한 전략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이우일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창조형 혁신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한 혁신 인재 중요성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교육 혁신, 이런 건 정말 뼈 때리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스트로를 이제 뭐 지휘자라 그래서 우리 국가 전체에 한 분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마이스트로가 필요하다.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하기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창조형 혁신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엔트러프너십을 발휘하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 그런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꽤 돼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인재들이 이제 제가 이제 가리키는 기술 경영 분야에서는 뭐 어떤 비전을 가진 리더라든가 창의성이 풍부한 과학기술이라든가 프로젝트 매니저라든가 정책과 전략 전문가, 뭐 스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뭐 저도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역시 이런 각 분야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그런 마이스터들이 각각 단위 분야에서는 단위 분야대로, 그리고 섹터에서는 섹터대로, 그리고 국가 전체에서는 국가 전체대로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비전을 가진 리더나 창의성이 풍부한 과학기술인은 사실은 보면은 재능도 있어야 되고 선천적으로 타고도 나야 되고, 하지만 또 그런 사람이 클 수 있는 환경과 제도,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가 이 창조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전을 가진 리더나 창의성이 풍부한 과학기술인들이 커나가고 그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국가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사실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양성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정책이나 전략 전문가나 시스템 설계 운영가는 사실은 풍부한 경험이 또 사실 또 중요하다. 저는 뭐 그런 관점을 또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과학기술에 관한 이런저런 이제 미래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 얘기를 하고, 또 바로 제 옆에 교육 담당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그런 일을 짜는 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고, 특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미래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의견 교환을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하는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요약 그 토론 요지에 제가 이제 대충 좀 몇 개를 적었는데, 특히 그 4번에 제가 몇 개를 적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나. 그야말로 이 미래를 위한 그 마이스트로 양성이던 마이스트로를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고려 사항으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뭐니 해도 이제 혁신 시스템인데, 국가든 지방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혁신 시스템은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시스템, 그리고 격차와 차별이 없는 그런 시스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각각의 요소들이야 뭐 이미 다들 아시는 거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국내 인력과 해외 인력입니다. 이번에 이제 과정에서 보면은 해외 인력을 유치해서라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그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아니고 왜 국내 인력 양성 체계를 똑바로 안 갖추고 매번 해외 인력 뭐 필요한 미래 인재는 해외 인력, 특히 이제 AI 같은 데 이제 그런 거 많이 요구를 하는데 해외 인력에 의존하느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아직까지 정리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인력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갈등이 없이 다 같이 같은 시스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 요거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특히 우수한 인재 얘기를 할 때는 꼭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중심으로 해야 된다. 뭐 저도 이 중에 어느 특성화대학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출신이지만 이게 올바른 시스템이냐, 몇몇 전국의 특성화 시스템, 심지어는 뭐 지자체별로 전부 특성화 대학을 만들자, 뭐 이런 논의까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국립대학은 어떻게 하고 지역대학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특성화 대학이 뭐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마이스터거나 이런 데들은 전혀 그것의 발전을 위한 그 논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특히 제가 알기로는 MB 정부 출범할 때 인수위원회에서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현재 마이스터고의 그런 현황 같은 걸 보면 앞으로 이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인재로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현황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가 뭐 여러 정책과 제도와 뭐 그리고 여러 캐치프레이즈를 내지만 민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고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규제 혁신이라는 단어 위에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학제 개편, 교과과정과 입시의 문제, 그리고 학제 개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같이 논의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이제 안철수 후보도 학제 개편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고, 뭐 저희들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표를 얻는 과정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이렇게 묻은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마이스트로를 양성하는 데는 그야말로 교과과정의 개편, 입시제도의 개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제 개편, 이게 이제 그래서 논의돼야 된다는 주장이 한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검토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좋은 사람을 찾고 좋은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대전환의 시대에 그러면 전환이 필요한 인력, 어떻게 하면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게 전환시킬 거냐, 전환 인력에 대한 그런 이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그야말로 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혁신에 있어서의 인력 정책, 인재 정책, 교육 정책이라는 체에서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또 이렇게 전문가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연구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뭐 말씀을 드리면서 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제 광의의 의미에 마이스트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업인이고 그리고 협의의 의미에서의 마이스트로를 생각한다면 아주 쉽게 접근한다면, 최근에 명장이라는 말을, 김치 명장 사건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왜 그런 재료들을 썼어야 됐을까를 생각하면 더 이상 혁신과 창의적 개념이 이미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어떤 의미에서의 혁신과 새로움을 추구하냐면 그거는 기업의 의미가, 기업의 이윤 추구의 모델이 우리말로 바닥이 났다라고 생각하면 넥스트로 우리가 도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의미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기업의 이윤 추구의 모델이 동이 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협의의 의미에서라도 어떨 때 도전 정신과 어떨 때 창의적 개념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본다고 생각하냐면, 과학적 의미와 사실은 우리 현실적인 기업의 제품에서의 마에스트로나 신개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혁신적 의미의 어떤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게 반복과 재생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냐 없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반복하고 어떻게 재생을 해서 우리 아까 우리 저기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반복과 재생이 없는 혁신 제품은 없습니다. 과학적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더라도 반복할 수 있는 우리가 생태계와 틀이 있느냐. 이러면 혁신적인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글로벌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현재의 상태는 데모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와 생태계가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도약 못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기업은 돈을 투하하고 그리고 모델이 과학적 우리가 연구소를 투하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산업의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든 제품을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거냐.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특허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특허나 이런 제도의 틀로 하는데 더 무서운 거는 특허도 특허 개물이라는데 저도 글로벌 특허를 2번이나 싸워서 졌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공기관과 글로벌이 같이 플러스돼서 공격하기 때문에 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한계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더라도 시장 진입에서는 기존의 생태계라고 하는 기존의 거기에서 이 제품만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틀에 우리는 이기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나온 게 아마 저는 기업이 몇 개 있어서 여러 제품마다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박사님이 울산 얘기하셨죠. 저희가 울산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울산의 옆집, 앞집, 뒷집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은 뭐 하냐면 구리를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물론 매출액이 크겠죠. 구리니까. 근데 저희 회사는 잘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혁신을 봤기 때문에 전기차의 구리가 절연과 그리고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우리는 코일을 만약에 뭐 12번 코팅하는 걸 24번 코팅의 기술을 개발해서 가고 옆집은 60년 동안 안정적인 자원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 갔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해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래서 글로벌로 도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ESG와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새로운 마에스트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데 시장 진입이 안 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회사는 됩니다.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생태계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네는 새로운 거를 해봐. 기업의 20%는 새로운 것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하면 여기서 도태당해요. 그래서 너네가 누군데 라고 했을 때 목표가 마에스트로를 양성한다는 게 목표였으면 누가 할 건데 기존에 그걸 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기존에 하지 않았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기술 개발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쓸 데가 없어. 그래서 미국 기업이 된다면 미국에서는 그 생태계가 새로운 짓을 저질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사람의 DNA는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않는다는 이퀄, 저도 이퀄이라고 봅니다. 성장하는데 우리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생태계의 한계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좁은 시야에서의 좁은 성장만을 저희가 꿈꾸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고요. 저희가 혁신적인 10년 이후에 제품을 만든다고 보면은 저희는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생태계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에스트로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저게 지금 아마 굉장히 아마 비하인드 라인에 이렇게 마에스트로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니면 장관, 뭐 과학기술부총리, 아니면 산업부 장관, 아니면 뭐 무슨 정부 관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조금 이제 권력이 정부에서 국회로 갔다 그러면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적어도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의 90년대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까지도
저 위에 세 가지 액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고 저분들이 마에스트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어떤 그 전제 자체가 굉장히 지금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마에스트로는 과연 누구인가? 어쩌면 아까 우리 박혜련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옆에 있는 개인, 기업, 조금 커뮤니티로 이렇게 좀 넓혀볼 수도 있겠죠.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시장. 아까 우리 김주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 난리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이렇게 자연과학적으로 하신 분들은 진화라는 알고리즘을 들고 나올지도 몰라요. 예? 저게 어떻게 보면 도도한 원칙이니까. 그리고 조금 철학자 쪽으로 가면은 아까 이유일 회장님 힌트를 주셨는데 생각의 틀, 사고의 전환. 이건 사실 하이에크가 한 이야기거든요. 세상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하이에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거기다 이제 조금 더 약간 차원을 높이면 컬처가 될 수도 있어요.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에스트로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액트라기보다는 아까 탱저블보다는 인탱저블 쪽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에스트로를 찾아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퍼펙트 스톰 정말 말씀 잘하셨고요. 근데 이제 퍼펙트 스톰은 굉장히 저널리스틱한 용어고요. 뭐 저 자체가 경제학적 용어가 전혀 아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이 팬데믹 그 중에 이 앙트르프러너십이 굉장히 막 하늘로 치솟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굉장히 고상하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팬데믹은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보면 necessity, 조금 더 살벌하게 이야기하면 survival. 우리 흔히 왜 속된 말로 이판사판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면 결국은 베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생존 차원에서 앙트르프러너십이 치솟는 거는 굉장히 내추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저걸 사실 발견한 사람이 조지프 슌페트입니다. 경제학자. 그래서 조지프 슌페트가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랙션을 이야기했죠. 근데 저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랙션은 인세스털리가 키포인트입니다. 인세스털리.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from within입니다. from within. from outside가 아니고. 왜 from within일까요? from within 하지 않으면 outside에 있는 누군가한테 파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저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정말 제대로 안 사람이었어요. 칼 마르크스는 뭐였냐면 자본주의는 일단 생산 도구라는 건 기술이잖아요. 기술이 끊임없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이 바뀜에 따라서 파워, 역학관계, 생산관계가 바뀌고, 그게 바뀌면 사회 위에 소셜 그 거버넌스에 있어서 사회관계도 바뀌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본주의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변화를 추구하면서 파괴한다는 거예요. 기술도 파괴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로, 그 다음에 생산관계도 새로운 생산관계를 향해서 파괴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사회관계도 파괴되고. 근데 저 조지프 슌페트가 막 칼 마르크스보다 하나 더 점프한 게 뭐냐면은, 네가 말한 그 파괴라는 게 바로 변화다. 자본주의는 바로 변화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이 파괴를 향해서 변화를 한다고 봤는데, 슌페트는 창조를 향해서 변화를 한다고 본 거죠. 저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자본주의의 데피니션이다. 그래서 절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비교하면 안 된다. 사실은 사회주의도 변형된 자본주의고 공산주의도 변형된 자본주의로 봐야 되고,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도 1인 독점 자본주의로 해석하는 게 맞다. 전 세계는 다 자본주의인데 잘 나가는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전환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전환의 함수인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소전환이 계속 반복되다가 한번 빵 큰 게 한번 터지고 대전환이 오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소전환이 계속 되다가 또 빵 한번 터지면 대전환이 오고, 대전환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들이죠. 어떻게 보면 빅 이노베이션이 일어난 거. 소전환은 어떻게 보면 스몰 이노베이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전환은 컨티뉴티가 있고요. 대전환은 디스컨티뉴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전환이라 그러면 이건 디스컨티뉴티인 거예요. 예? 그러면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다 하는 거고. 아까 퍼펙트 스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언서턴티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저 언서턴티만을 평생 연구한 경제학자가 이제 나이트라는 사람인데, 프랭크. 저기 보세요. 우리가 흔히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건 확률 분포가 있는 걸 이야기해요. 확률 분포가 알려진 거. 그러니까 리스크는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보면 앰비규어티라는 게 있어요. 저게 좀 까리까리하잖아요. 그죠?
반은 수학적으로 될 것 같은데 반은 좀 뭔가 안 되고 퍼지 뭐 이런 막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완전히 트루 언서턴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언서턴티의 정도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강해지는데 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지금 우리 시대가 대전환이라 그러면 저게 다 믹스도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믹스. 자 이럴 때 케인즈라는 사람은 수학을 참 잘했어요. 모든 걸 수학적으로 풀었고 모든 걸 수요 공급으로 풀었어요. 근데 단 하나 풀지 못한 게 있어요. 수요 공급과 수학으로 풀지 못한 거. 왜 기업가들은 투자를 하는가? 그걸 못 풀었어요. 그걸 수요 공급으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애니멀 인스팅트라는 아주 철학적 표현을 들고 나온 이유가 바로 저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서턴티가 높아지면 애니멀 인스팅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전환이 왔고 언서턴티가 엄청나게 높다 그러면 애니멀 인스팅트가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디벨롭먼트라는 용어하고 에볼루션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디벨롭먼트는 플래닝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에볼루션은 플래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도 들어가 있는 거고 우연도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막 실패 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한국은 디벨롭먼트로 지금까지 성장의 길을 걸어온 거죠. 근데 에볼루션으로 이제 시프팅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큰 불확실성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아까 사실은 펭귄의 어떤 원리라는 거는 디벨롭먼트에서는 통해요. 아까 이우일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근데 에볼루션으로 가면 펭귄의 원리는 몰살입니다. 몰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물론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환경에 맞으면 다 살 수는 있는데 너무 희박한 거죠, 확률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 놈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에볼루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놈은 죽어야 되는 거고. 어떤 그런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책 패러다임이 지금 대한민국 모든 시스템은 디벨롭먼트 쪽으로 짜여져 있어요. 저걸 에볼루션으로 완전히 지금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 문제의식을 우리가 못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저 과학기술 공간에서도 수많은 에볼루션이 일어나야 돼. 진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비즈니스 공간에서도 수많은 에볼루션이 일어나야 돼. 저 두 공간이 막 서로 막 상호작용하면서 에볼루션이 일어나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의 폭발, 창의력의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리처드 넬슨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톨스타인 베블렌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 천재 경제학자인데요. 톨스타인 베블렌은 미국의 금융 자본주의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워닝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가장 이상적인 자본주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기술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저 경제학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자가 사실은 창업을 해서 과학기술자가 자본가가 되는 게 가장 스테이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자가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캐피탈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사람들이 과학기술자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 순환이 돌아가는 게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조건이라고 톨스타인 베블레이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저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까 과학기술 공간, 비즈니스 공간이 진화에 의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 돌아가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맞물리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진 데가 정부와 국회인데 저는 이제 법 제도와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이 기존 기득권과의 싸움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줘야 될 의무를 가진 게 정부와 국회인데 불행하게도 저 정부와 국회는 기득권의 편을 왜냐면 그쪽에 표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왜 정치 핵심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지금 한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특정인이 주도해서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요. 떼거리 혁명론 제가 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리처드 넬슨은 그냥 여러 가지 우아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순 한국말로 바꾸니까 떼거리 혁명론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드먼드 펠퍼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우아한 말을 했는데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떼거리 번역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이 매스 플로리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이라는 걸 그래스루트 거의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뭐 누구나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컬처라든지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힘들다. 그러려면은 모두가 다 기업가고 모두가 다 핵심가다. 모두가 다 핵심의 어떻게 보면 주체들이다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대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전체주의다. 파시즘이라는 거, 펜을 갈라서 서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뭐 핵일주의, 아까 우리 이율 회장, 저걸 죽이지 않으면 절대 다원주의로 갈 수가 없잖아요. 다양성으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다원주의 다양성은 어떻게 보면 그래스루트 이노베이션, 매스 이노베이션, 매스 플로리싱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게 지금 스타트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스타트업이
곳곳에서 이렇게 만연해서 나타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바뀔 거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과학기술 저 세 축을 제대로 하는 게 대한민국의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